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 연구 대상이네. 별짓을 다 한다. 왜 그래? 왜 그러지? 뭘 위해서? 110억대 아파트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 유튜버들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때려야 된다. 정말로 이익도 환수를 엄청 해야 된다. 5.18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뭐 틀린 것이 아닌가. 일론 머스크 행세하는 게 웃기다. 날 때부터 삼루에 있었던 사람이 삼루타 친 것처럼 지금 행세하는 거잖아요. 네. 아마 일론 머스크 좀 보고 그쵸. 따라하고 저도 싶은 그 얘기 하려고 마음들- 그랬어요. 네, 그 좀 일론 있는 거- 머스크가 네. 전 세계 수많은 그 나이 때 네. 경영자들에게 독을 풀었다. 한없이 가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저희를 봐주고 계시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곳에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전 세계로 뻗쳐나가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천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장르만 여의도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는 장르만 여의도의 얼굴 담당 김준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즘 힘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방송 중에 또 힘내주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정프로 바라기 이석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국의 동북공정 규탄합니다. 지난주에 역사의 적이 없는 평론가로 찍혀서 악플 세례를 받았지만 뭐 저는 이제 저의 소신은 굽히지 않지만 또 그건 규탄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김준일 평론가에게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욕 많이 먹었고요. 욕 먹는 건 뭐 또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만만치 않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시작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얼른 가볼까요? 지금 제일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이슈가 이거라는 게 좀 놀랐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가만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취재진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요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야, 저 사람 말할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자, 저분 통제 안 하면 저희가 기자회견 안 합니다. 음성 파일 제보자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하셨나요? 그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겁니다. 아니요, 본인이 본인께서 하셔서 취재하기 하셨습니까? 전에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지금 뭐 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 김세희 씨가 자기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 씨하고 배우 김세론 씨가 이제 김세론 씨 15살 때부터 교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본인이 풀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김세론의 육성이다라고 하는 음성 파일도 틀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음성 육성 녹음이라고 하는 것이 AI로 만든 이제 가짜였다. 네. 지금 이런 게 드러나서 경찰에서 기소를 한 것이고 네. 구속이 됐습니다. 뭐 심지어 그 카카오톡 대화도 뭐 조작을 한 걸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뭐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이 뻔뻔해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또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 진짜 범죄잖아요. 뭐 김- 뻔뻔의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범죄고 이게 김세희 씨는 자기 방송할 때도 보면 늘 본인의 계좌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돈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약간 보통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민망스럽잖아요. 머스케는 좀 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슈퍼챗도 약간 좀 부끄러운데 와, 이분들은 확실히 마침 돈 맡기는 사람처럼 돈 보내달라는 얘기를 아주 떳떳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나 봐. 그래야 사람들도 뭐 이렇게 보내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뭐 부채의식 같은 게 없지. 이게 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놀라워요. 저는 뭐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의 여러 가지 뭐 문자 주고받은 거 이런 것도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다 조작이라고 하네요. 그런 거 보면 참 연구 대상이네. 별짓을 다 한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제정신 왜 나간 것 그래? 같아요. 왜 그러지? 뭘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그러나?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은 정확하게는 이 대상이 알 수 없음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우고 거기에다가 김수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을 그렇게 한 거고 요 카카오톡은 있었는데 누군지 알 수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김세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김세희가 이거를 조작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수현 소속사에서 이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걸었어요. 그때 김세희의 재산이 110억대 아파트 두 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어요. 와. 그래요?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건 거죠. 걸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예, 압류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김세희가 돈을 뭐 옛날부터 얼마나 부자였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이 짓거리를 조작들을 해가지고 벌었던 돈으로 그렇게 부를 축적한 게 아닌가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조작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추가적인 추후에 이 김세희를 바라보면서 김세희가 제2의 김세희 제2의 110억대 아파트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 유튜버들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때려야 된다 정말로. 그리고 이익도 환수를 엄청 해야 된다. 어디까지 벌었는지 모르겠으나 벌금도 세게 때리고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이 비슷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AI로 조작하는 게 너무 쉬워졌잖아요. 예전엔 뭐 무슨 음성을 어떻게든 뭐 편집하고 조작해서 막 했던 말 안 했던 말 이렇게 막 편집을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이 일단 터트려 버리고 그 다음에 돈 쭉 땡기고 그 다음에 뭐 법적 처벌 이건 이제 워낙 사건이 크니까 이렇게 뭐 이 피해자가 막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거지만 그렇지 않은 어지간한 사건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애초에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좀 정의 실현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긴 한데 내밀한 사적 사생활의 영역이긴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 사회 문화적으로 개입하는 게 좀 사적 제재 그 영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당시 솔직히 죽창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수현 죽창 파티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좌우도 없었고요. 언론이 일종의 성리학적 린치였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미성년자 교제할 수 있냐라는 다 명제도요. 토론해볼 문제예요. 그걸 이제 불법이나 혹은 윤리적 잣대로 무조건 몰아세울 수 있냐도 다른 문제인데 지금 그에 대해 성찰하는 언론이나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당시 뭐 커뮤니티도 완전히 거의 이제 살인 스텝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김수현은 천인공노할 인간으로 다 매도했다가 지금 또 분위기 바뀌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될까 좀 걱정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경찰서가 수사를 1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네. 좀 미룬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수사팀 교체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낸 거라서 이제 경찰에 혹시 이제 좀 그 비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죠. 이 사건 네. 관련해서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김세희 씨는 구속이 된 거고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수사를 더 받을 겁니다. 이제 검찰에서 나머지 수사를 하겠죠. 기소하기 네. 전까지. 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념의 문제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이거를.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이를테면 김세희가 이제 뭐 네. 보수 쪽에 네, 극우나 네. 보수 쪽을 대변하는 거니까 뭐 이거를 옹호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고한 피해자가 나온 거고 조작이 있었고 이런 건데 이거를 옹호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왜곡된 이 유튜브 시장을 좀 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거는 일벌백계가 뭐 필요하다라고 보고 뭐 판사한테 뭐 좌파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 전에 한 여러 뭐 정치적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매우 극우 쪽에 이제 속해 있긴 하지만 그것과 이 사건은 이제 무관하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김세희 씨 구속됐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이슈가 또 있죠? 네. 그 어제 탱크데이 논란 8일 만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한 뒤에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정용진 회장이 사과하면서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귀에 탁 걸리는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맞아요. 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전해드렸으니까. 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굳이 왜 넣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네. 이 사태를 생각의 차이 정도로 단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고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는 또 누굴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제 최은경 네. 기자가 지적했던 그 굳이 부분인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네. 생각이 다른 거 보죠, 뭘. 아 그러니까요. 이게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인정하지 보이니까. 그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그 회사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멘트 아니겠느냐. 저 5.18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 어린 상화를 본인이 했다라고 하지만 네. 이러한 이제 문장과 단어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원고를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준 원고를 네. 그냥 읽은 거 아닌가. 그래요? 본인은 뭐 사과할 생각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줘, 나 억울해 이거잖아요 지금. 네네.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항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5.18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군부의 군합발 탱크에 광주의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네. 유가족들은 슬픔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고 전 국민적으로 다 애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헌법 전문에 그 5.18 정신을 넣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역사적 판단도 다 돼 있다고 봐야 되는 역사적, 거죠. 법률적, 정치적 판단이 다 끝난 사안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뭐 틀린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사과는 사과대로 받는 게 그래야지 사과하는 문화도 생깁니다. 이게 사과문을 첨삭하는 문화가 생기면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지금 시대라고 저는 오히려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도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되게 걸리긴 했어요. 명백하게. 저거는 약간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나 성탄절 메시지 이럴 때 나오는 거죠. 네. 부처님의 가피가 깃들기 약간 이런 수준의 그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잘못했을 때 하는 이야기랑은 좀 안 맞는 그쵸. 단어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럴 지금 입장이 아니세요. 네. 약간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근데 갑론을박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측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여기까지 정리하는 이제 이 이슈를 더 안 가져가려는 민주당의 의지는 좀 느껴지긴 하고 어제 김부겸 후보의 메시지는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정치권이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비난하는 분위기를 흐르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저는 중도층이나 무당파 국민에게 더 공감을 주지 않았을까.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후보가 이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는 요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죠. 네. 예, 그게 아마 뭐 본인이 직접 아마 시민분들 만나면서 유권자들 만나면서 느끼는 거를 아마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한 것 같기는 하고요.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이거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 사과 이후에 먼저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네. 이제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어요.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사가 쫘라락 나갔는데 네. 예,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이 뒤늦은 사과를 보니 씁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라고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당의 수석 대변인과 당 대표의 입장이 달랐고 이제 그 좀 지나서 김부겸 후보가 이 정도 선에서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젠가 제가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사과 플러스 아마 사과의 진정성을 더 하려면 조건 없는 지금 이제 이용하기 싫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들에 대한 배려로 이 카드 같은 거, 선불 카드 같은 거, 이거 무조건 이거 환불해 주는 거, 이게 있어야 일단 사과의 진정성에도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선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부딪히게 되는, 고객의 불만 직접 받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하기로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2주간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한시적으로 네. 선불카드 충전금을 조건 없이 환불하겠다. 그냥 요청하면 다 돌려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사촌이라 제 말을 듣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뭐 저만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예, 아마 얘기 다른 분들도 하셨을 테니까. 혼자 얘기했어요. 딴 데서 얘기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정영진 후보만 얘기했어요. 사촌 아닌데. 확률상 좀 뭐 사촌 아니에요 혹시?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정영진 회장의 어제 이제 사과 멘트 문장을 보고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어요. 네.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사랑해야 나아가- 합니다. 그치. 그거야 지금. 사랑입니다. 우리 갈등 인지하지 말고 네. 다 그냥 우리 스타벅스 잘 이용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좀 마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음. 참모들이 이 글을 안 써줬을 것 같아. 각자의 사과문? 이거요? 이거 네. 자기가 썼다니까 100% 그쵸. 빨간 펜으로 네. 자기가 추가한 거. 그러니까 참모들이 저기 그거 쓰시면 안 되는데요. 그거 다른 논란 그런 얘기 할 불러일으키는데요. 수 할 있었을까? 수 없는 그거는 또, 분위기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수습하려고 참모들이 하는 건데 예. 이런 분위기라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내가 뭐 잘못했어? 어? 아. 야 그대로 해. 막 이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전에부터 SNS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논란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2022년에 이마트 노조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때 읽어드릴게요. 오너의 돌발적인 SNS 언행이 주가 하락 및 기업 이미지 타격을 불러와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이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용진의 신세계가 아니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았겠지만 이 의도성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솔직히 안 풀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사과의 진정성 문제는 뭐 차치하고 네. 네가 잘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용진 네가 잘하면은 이 문제는 더 이상 확전이 안 되는 거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은 굳이 이 얘기를 넣어야 되나? 앙금이 남은 거야. 와,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모르겠어요. 실체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아야 돼?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뭐 넣은 건데. 정신 못 차렸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앞으로 말씀하신 네. 대로 또 사고 한번 나겠다 여기. 이런 게 진짜 오너 리스크 같은 거죠. 네, 오너 리스크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업 가치도 얼마나 크게 훼손을 하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마케팅 한 번에 얼마나 큰 손해가 입혀질지는 뭐 뻔히 보이는데, 근데 이제 우리 경영자들이 보통은 뭐 오너 혹은 뭐 경영자들이 직접 시민들이나 소비자랑 이렇게 소통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좀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별로 안 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안 하던 거 하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진짜 뭐 이런 거 잘 하고 돌파하고 아마 일론 머스크 좀 보고 그렇죠. 따라하고 저도 싶은 그 얘기 하려고 마음이 그랬어요. 네, 그 좀 일론 있는 거- 머스크가 네. 전 세계 수많은 그 나이 때 네. 경영자들에게 독을 풀었다. 약간 비슷해지고 싶은 네. 모두의 마음. 그리고 또 거기에 앞선 아이언맨. 네. 그런 다 이제 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네, 토니 괴팍한 스타크. 경영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니 더 이제 주도하고 좀 트렌디하고 네. 그런 막 얘기 막 쏟아내기도 하고. 멋진 뿜뿜. 네. 근데 그러면은 시대를 앞서 나가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뭐 혁신적인 뭔가를 맞아요. 던져야 사업을 되는데 잘 하거나 아젠다를 내놓거나 맞아요. 뭐 네. 성공이 새로운 있어야 거를. 그 말에 힘이 실리지. 근데 스타벅스는 그런 게 아니잖아. 상속받아서 한 사람은 입 닫아라 그냥. 아직까지 그래요. 장 소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완전 밑바닥에서 다 일군 그렇죠. 사람이고 네. 자부심을 가질만해요. 네. 뭐 정용준 회장이 지금 회장 돼가지고 얼마나 경영이 잘 나가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려워요. 그룹 전체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 유통업 자체가. 여기저기 밀리고 치이고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해놓고 일론 머스크 행세하는 게 웃기다. 언제부터 뭐 그 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이 날 때부터 삼루에 있었던 사람이 삼루 타친 것처럼 지금 행세하는 거잖아요. 네. 날 때부터 삼루에 있었던 사람. 자, 그리고 심각한 뉴스 하나가 있죠. 서소문 고가 붕괴된 거. 여기에 사상자가 결국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 반쯤에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 고가차도 중에서 경의선이 지나는 그 과선 구간에서 발생을 한 건데 여기가 열차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만 작업이 진행을 원래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새벽에 상판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아마 이 슬래브라고 하는 상판이 좀 주저앉은 게 발견이 됐고 이거 확인을 해야겠다. 공사 중단을 하고 안전 진단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데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여기 있던 분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진단하던 분들 포함해서 3분이 돌아가셨고 3분이 또 큰 부상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부상 입으신 분들은
빨리 좀 치료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큰 인사사고까지 났으면 당연히 그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은 뭐 선거 유세 다 중단하고 네. 임무에 어제 집중하고 있죠. 바로 현장을 찾았는데요. 네. 정원호 후보는 피해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빨리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브리핑 받고 이제 수습하고 하라고 하고 떠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 그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약간 또 이것도 얘기가 됐는데 네. 현재로서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추가 사고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관계자분들과 관계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앞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이야기가 지금은 내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굳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어쨌든 여야가 사고 수습될 때까지는 중앙당 차원의 선거 유세는 자제하겠다. 확성기 켜고 노래 틀고 이런 건 좀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뭐 앞에 그 말씀은 좀 사족이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사망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공세하고 방어하고 과거에 또 어떤 시장에게 또 책임 돌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지금 오랜만에 좀 정치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공방을 좀 절제하자라는 좀 움직임은 양쪽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오랜만에 뭐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누구 탓이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책임 소재를 가르는 섣불리 그런 발언했다가 사실 어제 뭐 이상한 말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양쪽 공이 발언을 절제하자라는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책임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안 밝힐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거 조사는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또 말 크게 실수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포구. 저희 주적이잖아요. 박강수 마포구.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들은 것 같아요. 가로수를 소나무를 심고 이분이 하는 일 중에 이상한 일도 되게 많았어요 마포에. 그리고 지금 아무도 안 타는 마포 순환버스를 지금 돌려놔가지고. 마포 구민이신 거죠. 아무튼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네.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가 마포는 4년 동안 큰 안전사고가 없어서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 뭐 누구를 뭐 본인을 위한 말이에요? 이건 뭐 선거에 도움이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아니 이게 뭐 정무 감각도 없는 것 같고, 정무 감각을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상황 판단 인식이 너무 후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옛날에도 그 예. 폭우 때문에 막 이제 사망이 있거나 사고들이 엄청 많았을 때 예. 파전 먹는 걸 올렸었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서 역시 비 오는 날에는 파전이지 이렇게 올렸던 분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감각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네네. 지방자치가 위기입니다, 네. 진짜. 현직 이제 구청장이기도 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서소문고가 무너진 거는 조금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1966년 6월 25일에 이제 처음에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60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보강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거나 뭐 철판 부식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전등급을 A부터 E까지가 있는데 D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철거를 이제 작년에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냥 공사가 있었고요. 작년 8월부터 이제 공사가 돼서 원래 올해 7월 29일에 이제 이거를 철거하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진행이 돼 왔어요. 근데 지금 저는 저 고가를 맨날 탔어요, 사실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내에 제가 방송하러 가기 때문에 시내요. 평화방송 명동에 있는 평화방송에 광화문 명동 쪽. 안쪽에. 그쪽에 네. 이제 가러 가기 때문에 항상 저거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하고 네. 지금도 저 옆길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는데 저게 사실은 지금 89%가 철거가 됐고 네. 이제 한 10%가 남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경의선 지나가는 철길 위에 있는 고간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누구 책임을 일단 묻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너무 급하게 지금 철거를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급하게 철거했다. 7월 29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속도가 오버됐어요.
철거를 빨리 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번 달 말이나 6월 초에 다 마무리 짓는 걸로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굉장히 내 가지고 네. 이게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속도를 그렇게 낸 이유가 뭐 있다는 말씀이신 모르죠.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저는 네. 모르는데 그냥 기본컨대 여기에 오래되면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 게 있고 이게 철길 지나가는 데기 때문에 3시간밖에 작업을 못 해요, 밤에. 아. 그러니까 여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해놓고 네네네네네. 지금 여기가 이제 된 건데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안전불감증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어 2.9cm 단차가 생겼고 그거를 안전 진단을 하러 간 건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갔는지. 왜냐하면은 지지대를 받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철거를 하기 전에. 네, 아니, 그러니까 안전 진단을 하기 전에 전에. 지지대를 받치고 나서 거기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냐.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후에 행정적, 법적, 절차적인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론하는 건데 네. 5월이나 6월 중에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를. 그러니까 선거 시기야 뭐 맞물렸던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GTX도 마찬가지예요. 네. GTX도 원래 개통이 6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연돼 가지고 지금 이게 한 4달 정도 지연됐잖아요. 그거를 은폐한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둥 보강해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좀 이게. 빨리 해갖고. 그러니까 네. 그냥 보고하지 말고 네. 기둥 보강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해서 내년 6월, 올해 6월이죠.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이거를 맞춰봐라고 했던 그 정황들이 딱 이 선거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형적인 인재고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인재고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은 충분히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게. 이게 어떤 뭐 치적 같은 것을 더 홍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게 얼마나 표가 되겠냐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집착하는 게 정치인들의 마음이고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제가 보기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물론 뭐 그게 뭐 시장이 직접 이건 며칠까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 서두르는 분위기에 밑에 사람들은 당연히 압박을 좀 받고 야 빨리빨리 공사합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되면서 이런 안전 세세하게 챙겨야 될 것들을 못 챙긴 거 아니냐는 이제 추정을 이제 하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가 뭐 오세훈 시장은 이제 부담이 되니까 내가 이제 직무정지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그거는 팩트인데 그러면 직무정지 되기 전에 나오면은 그럼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전적인 책임이고 이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얘기인 게 그러면 직무정지가 된 다음에 갑자기 네. 공사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는 사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무책임한 얘기를 했다. 직무정지라는 이런 네네. 얘기를 꺼냈던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 사건 사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야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곳 한 곳 살펴보기 전에 전체 지금 판세가 처음에 한 2달 전 이때랑은 진짜 달라도 너무 달라진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예. 민주당에선 처음에는 경북 정도만 빼면 다 해볼 만한 곳이다. 거의 이제 압승할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이 6곳을 격전지, 접전지로 분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전에는 진짜 경북 정도는 힘들다. 대구 이번에 진짜 할만하다. 해볼만하다. 부산 뭐 분위기는 뭐 괜찮다. 부산 뭐 경남은 완전히 괜찮은 그런 느낌으로 민주당이 임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진 겁니까? 뭐 국민의힘이 갑자기 약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쉽지 않은 건데 민주당이 쉽게 봤던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막 보수 결집이 막판에 원래 있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종의 좀 도시 전설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도시 왜 그러냐면 전설이요? 그게 결집할 이유가 있어야 보수가 결집을 하고 결집할 이유가 없으면 결집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막판에 그냥 이유 없이 보수가 결집해서 추격세가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크게는 공소취소 특검에서 1차적으로 브레이크가 세게 걸렸을 것 같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이 연동을 전혀 못 시키는 거죠. 이 선거 자체를.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좀 중도 실용, 중도 보수 확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유시민 작가께서는 조국 혁신당과 연합 정치를 안 해서라고 지금 불평을 말하시지만 중도 확장을 했기 때문에 60%가 나왔고 그거를 민주당이 사실 기존의 관성 때문에 이해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이 민주당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최민희 의원님 같은 분이 여기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좀 놀랐던 거는 그냥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이 주가가 좀 올라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유권자 폄훼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반전 모먼트들이 있었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탈원전, 뭐 일본과의 관계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민주당 후보들이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쫓아 추격을 당하는 거죠. 연동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이 못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당의 지도부가 전체적인 전략이 없는 거예요? 지도부든 다 이거를 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많은지를 잘 모르니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인기를 전혀 후보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석헌 평론가님이 민주당 지도부를 너무 금치산자 취급한다. 이유를 모르고 있겠어요. 설마. 금치산자요? 네, 왜 아니, 저의 얘기를 아니 그게 더 아니라 악의적으로 프라이를 치세요. 그게 아니라 모라이를 치네. 그분들이 그렇게 모르지 튀기지 마세요. 않아요. 네. 그분들이 모르지 않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알고 있다. 당연하죠. 뭐 네. 그 정치 하루 이틀 합니까 그분들이. 근데요? 모르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좀 불가피성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역할 분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중도 보수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 지지층은 또 불만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를테면 검찰 개혁 왜 똑바로 안 해? 그 처음부터 흔들렸어요. 그래서 와 검찰 개혁 제대로 못하면은 이재명이라도 버린다. 막 이런 막 내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거에 대한 니즈를 또 당에서는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약간 이게 타겟층이 다르게 이런 식으로 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게 맞았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욕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온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역할 분담론 그럼 실패한 거네요. 지금 지지율이 다 붙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석헌 평론가님하고 의견이 다른 게 보수는 그냥 결집해요. 예, 선거 때 되면. 때 되면 하는 거예요. 때 되면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 좀만 더 설명을 안 돼. 드리면 그만해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했어 혼자서. 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아, 좋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이 좀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도 나는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 좋은데 오세훈이 되면은 장동혁 좋은 일만 시켜준다. 복합. 민주당 지지층도 하나 이재명 대통령 좋고 나 우리 후보 좋은데 여기서 이기게 되면 정청래 대표 8월달 전당대회 때 당대표 연임되는데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전북 김관영 도지사 후보 네. 그리고 이원택 도지사 후보 거기서 지지율 차이가 나는 것이 거기서 극명하게 좀 보여준다고 민주당이 생각이 이번에 듭니다. 선거에 너무 잘 되면 정청래 당대표가 한 번 더 연임할 것 같으니까 그게 싫어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요? 네. 안 그러면은 이 전북에서 네. 김관영 지사가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왜 이렇게 황당하게 쳐다? 황당하지 않아요. 감탄이야 감탄. 감탄은 입을 벌리고. 그걸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인물론이라든지 억울하다라든지 그런 것만으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 대표를 좀 심판해야 된다라는 네.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여야 후보가 붙는 경향도 너무 한쪽으로 나오지 않느냐. 가는 거를 이제 막고 있다 그 마음들이. 그런 생각이 좀 네. 있어요. 저는 근데 이 복합적인 감정이 대구 시장에 대한 대구 유권자들의 감정도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부겸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건 오히려 다른 서울이나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하면 대구 시민 입장에서 그래 보수가 아예 망하지는 않았네. 마음 편히 김부겸 밀어준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그쪽에서까지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면 대구라도 지켜야겠다라는 심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약간 지역마다 그렇게 연동되는 복합적인 심리가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네. 근데
대구 이겨서 장동혁 체제 계속 되면 좋을까? 그 보수가? 난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략적 선택에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게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공소 취소 특검을 막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김부겸이 떨어지고 추경호가 되면은 뭐 하고 할 수 있는 공소 취소 특검을 안 하거나 뭐 김부겸 되면 하거나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근데 그거를 연동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보수가 결집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2004년이었고 2004년에 총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완전 한나라당이 대위기였거든요. 네. 그때 정동영 의장에 이제 노인분들은 좀 쉬시고 젊은 분들 네네네네. 노인 폄훼 논란 이게 있었어요. 뭐 부적절했죠.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까? 판세를 뒤집을 정도였냐? 그러니까 판세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과반을 하긴 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완전 폭망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만 뭐 얘기해봐. 우리가 지금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태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총선에서 그러면 보수 결집이 된 거는 뭘로 설명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다 보수 결집할 이유를 다 찾고 있고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아니면 이유가 없든 결국은 보수는 결집하게 됐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성대 진영을 완전히 악마화하고 적대시하는 거는 결국은 하던 관성대로 선거 진영이 다 결집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오히려 상대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은 더 양극화됐어요 과거보다. 네. 3당이 거의 힘을 못 쓰잖아요. 과거에는 제3지대가 힘도 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강해서 그냥 다 배신자고 이제는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선거 구도예요. 예. 그 서울 같은 데도 사실 전에는 뭐 이따가 잠깐 한 2부에서는 여론조사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정원호 후보가 뭐 한참 앞섰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뭐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뭐 부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남도 그렇고 오히려 전북 같은 경우는 또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 지금 대단한 그런 상황이라 이러다가 원래 뭐 15대 1까지 그쵸. 봤었는데 지금은 10군데 정도 접전이 보나요? 엄청 많아졌죠. 10군데 정도 아마 민주당이 보는 것 같고 나머지는 굉장히 접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하고 재보선하고 전당대회까지 다 얽혀 있는 지금 한 구단위 맞아요. 선거가 돌아가고 있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계산이 복잡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가장 결정적인 선거구는 어디예요? 전북이라고 봐야 돼요. 전북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대구도 봐야 될 것 같고 대구와 부산도 전북.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리한 지역이었잖아요. 네, 네. 처음에는 원사이드하게만 50% 이상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접전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선거 너 때문에 졌어.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가 제발 이제 대구는 오지 마. 도움이 되면 무조건 오라 그러죠. 왜 오지 말라고 네네네. 하겠어요. 오면 표 떨어지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 비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저버렸다. 군산도 그렇다. 이 정청래 공천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데 곤란해진다. 네, 힘들어진다. 공격을 많이 당하겠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당하고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은 그거 잘 끊어내지 못하고 이 정도로 유리한 상황은 사실 다시 맞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한테는 대단히 유리한 상황 아니에요. 선거만 보면. 근데 이제 선거 다음을 자꾸 생각하다가 지금 약간 스텝이 많이 꼬인 건가?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관성이 센 거라고 관성인가? 생각해요. 네. 기존의 어떤 정책이나 메시지나 모든 것들이 네. 그러니까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첨예하게 양극화된 정치가 된 지 좀 됐습니다. 네. 그 와중에 60-70% 대통령 지지율 나온다는 게 사실 엄청난 저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회를 살렸던 요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던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를 저는 엄청 확장하고 이를테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진보 정당 그 대통령의 입에서 고용유연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럼 당에서 이거를 엄청 아까 후라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튀겨야 돼요. 야, 우리 정부가 정부 여당이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면 정말 당시 그 한동훈계 뭐 중도 보수 패널들도 엄청 놀랐습니다. 그 얘기할 때 자기네들이 설 땅이 없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당에서 받아 앉지 않아요. 보통 같으면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 하고 포럼 만들고 막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아무도 이걸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유권자들 입장에서 돌아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나 평택 같은 경우도 민주당 지지층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후보가 넘어왔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의 문을 못 연 걸 수도 있고 또 공천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기면 정청래 대표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원사이드 이겨야 되는데 야 박빙 접전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민주당 내 뭐랄까 이게 진또배기 걸러내기 내지는 뭐 감별해야죠. 감별하는 그 움직임이 한두 달 전 막 있었잖아요. 그쵸. 뭐 ABC ABC 등등 까지. 해갖고 그것도 민주당 전체로 어떻게 민주당으로 모이는 데는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 좀 근데 들기도 뭐 하고요. 민주당이 잘 나갈 때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전에도 뭐 그래서 어디가 적통이네 아니네 그런 거고 그 장동혁 대표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장기적으로 국정 파트너로 점지한 게 아닌가. 민주당이 예, 이제 정부 여당이 저 주고 장동혁을 살리자. 꼭 져준다고 무슨 승부조작 같잖아. 그러면은 뭘 그 얘기를 져줘 하신 거였어요, 방금. 예. 상대방에게 좀 공간을 열어주고 열어준다. 공간도 네. 여러 장동혁 대표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같이 국정을 논하기에 오랫동안 한 3, 4년 정도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국정을 논하기에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예. 민주당의 가장 최고 파트너는 장동혁이니까 장동혁이 조금 15대 1 나오면은 쫓겨나 장동혁.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면 장동혁을 좋아. 좀 더 살려줘야 된다. 뭐 그런 공간을 얘기까지 열어라. 나올 정도로 미스테리하다. 그래서 그냥 그 김부겸을 버립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전재수를 버리냐고요? 저는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대구부터 보거든요. 김부겸 후보가 진짜 이게 약간 리트머스 같은 존재예요. 여기서 그만하자. 아니 이만큼만 해라. 아니 됐다. 이런 거 항상 얘기하니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 진짜. 자, 몇 지역 한번 가보죠. 울산은 지금 단일화는 거의 힘들어진 상태죠. 네, 아니, 울산시장 이건 되게 독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잘못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전 진보당에서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꺼번에 왔나 싶었는데 네. 울산시장 민주당과 진보당의 그 단일화 논의가 지금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마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이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역선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단하자라고 해서 먼저 중단을 시켰는데 이 저간의 사정을 보니 이제 김상호 후보의 대리인과 이제 김종원 후보의 대리인 양쪽 대리인들이 설문 문항을 합의했는데 맨 앞에 있던 그 역선택 방지 문항을 그냥 빼고 가자고 진보당에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당 지지하세요? 이렇게 할 때 이제 국민의힘 그럼 탁 끊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네. 설문이 진행되지 않는데 이제 그거를 빼버리고 빼고 갑시다 했을 때 그냥 양쪽이 동의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하든 어쨌든 그냥 받자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그건 받았을까? 그거는 이제 김상호 후보 측 대리인이 뭐 순진했거나 몰랐거나 일부러 그랬거나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상황이. 예. 자신감이 있었겠죠. 자신감이 그래도 이긴다. 있었거나.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 후보인데 진보당한테 지겠어? 아이 좋아 그냥 여유 있게. 크게 해줘. 네,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 단일화가 나로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지. 진보당에서 절실하게 진정성 있게 날 도와줄 거 아니겠어? 여유로움 부리다가 이거는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잠깐 분위기 너무 이상해. 이거 지는데 안 돼 오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게 여유로운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조항을 넣었을 때 진보당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라고 했고 왜? 김상욱이 빼자고 한 건데 네. 그 내용인즉슨 네. 그러니까 진보당 쪽이 이제 지지층들이 더 이제 조직화가 돼 있고 예. 결집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조도 있고 뭐 이렇게 원래 진보당의 지지자들이 또 결집력이 강해요. 네, 네, 이런 네. 거 하면은 이제 작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오히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가지고 보수 지지자까지 넣으면은 그러면은 김상욱이 이름이 더 많이 나올 거다. 처음에 이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을 탈라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진보당에서는 이거 역선택 방지를 빼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왜? 일단 김상욱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진보당 지지하는 사람만 하면은 오히려 진보당이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또 보수에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김상욱 후보가. 예.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을 열어두자라고 해서 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상욱 후보의 실책이고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작업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여론조사에 이상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그거를 이게 제보를 받고 캠프가 그래서 김두관 선대위원장이 여론조사 기관에 알아보고 네. 그쪽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게 있다라고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 나오기 전에 이런 거 알려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정확하게 둘의 얘기는 뭐냐면은 캠프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알려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상 흐름이 문의를 해 오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거 그래 논쟁이 있어서 지금 증거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가처분 뭐 신청 내고 뭐 이런 진보당 쪽에서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뭐가 됐든 뭐 제가 죄송합니다. 진보당 계열을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한 번 있으면은 그쪽에서는 조직이 엄청 세게 움직여. 옛날에 민노당, 통진당 시절부터 그쵸. 해서 자주파들이 엄청나게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흐름이 공식적으로는 거기를 계승하지 않았지만은 그 조직들이나 다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를 지금 김상욱 쪽에 본 것 같아요. 이거 위험하다라고 해서 중단한 건데 뭐가 됐든 나이브했다. 그러면은 단판으로 단일화를 결정을 하든지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꼭 가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상욱 후보도 뭐 비판을 받아야 되고 여기는 그냥 다 독자 구도로 가야 되고 지금 그 국힘 그 지자체 기초단체 나온 사람들이 박맹우한테 가가지고 무소속 박맹우 전 울산시대 가가지고 다 절하고 있어요. 단일화 좀 해주십시오 제발. 전하. 김두겸 박맹우. 그러니까 김두겸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박맹우 네가 좀 접어줘. 네네. 아니 나는 이미 5월 4일날 단일화 제안했는데 김두겸이 한 거야. 나는 갈 거야.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수가 단일화되게 생겼다 지금. 만약에 거기가 단일화되면 상당히 여기도 위험한 상황인 거죠. 만하겠죠. 네. 저는 사실은 지금 만약에 다 전부 다 나오면은 김두겸이 이길 거라고 봐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보정당 출신으로서 이 단일화 그 소위 자주파와의 단일화는 정말 고단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응집된 조직력으로 이 건에 임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다 말씀하신 통진당 사태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어떤 당내 투표 과정에서 싸움이 붙은 거고요. 소위 이제 경기동부와 울산연합 이런 자주파 분들과 단일화할 저는 생각 자체를 애초에 했을 때 김상욱 후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욱 후보가 국민의힘 쪽에서 움직임, 역선택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추후에 그래도 진보당 지지를 회수하기 위해 추수하기 위해 말을 좀 아낀 거라고 봐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고 할 시간 없어요 지금. 전하 이러고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했을 거라고 추측할 것 같습니다. 진보당 네. 쪽에서. 근데 막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이제 악강무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김상욱 후보가 너무 좀 나이브하게 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평택을도 한번 잠깐 가볼까요? 네. 평택을에서는 결국 대부업 의혹이 정면 충돌했는데요. 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기준에 따라서 김용남, 유이동, 조국, 황교안 4인 후보가 참여를 했는데 역시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내가 그 법인 자회사의 계좌 예금 거래 내역서를 공개하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배당이든 급여든 수익이든 단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라는 것을 공개하겠다면서 네. 한 장짜리 예금 거래 내역서를 공개했어요. 한 푼도 나는 오간 게 없다. 네, 여기서 나온 것이 없다. 김용남으로 조회했더니 거래 내역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요 정도면 이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법인 계좌가 하나뿐일까? 뭐 그러한 의혹도 제기할 수가 있을 거고 현금으로 받지 않았느냐? 뭐 그러한 의혹도 있을 것이고 또한 보좌진 출신 한모 씨 그리고 누나인 것으로 추측되는 누나죠. 누나라 그 전화 통화한 네. 분 그분이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차명 의혹도 있을 수 있고 또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뭐가 판단할 정도로 규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방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김용남 후보가 법적으로 네. 좀 많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이게
민주당의 가치와 맞는 후보인가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용인 SK 뭐 산단 그쪽에다가 땅 투기한 거 아니야? 의혹받고 있고 보좌진 발로 까가지고 뭐 피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뭐 성매매 여러 가지 범죄자들 35건이나 뭐 경호? 법인도 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다 한 건 아니지만 변호한 거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보면은 저 사람이 우리 민주당 진보 진영의 가치와 노선에 맞는 사람일까? 고민의 지점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서 조국 후보에게 간다면 이거는 김용남 후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A가 OX 퀴즈가 아니라 이제 오지선다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5 후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교를 이제 당연히 할 거고. 근데 그 비교하는 과정에서 참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겠다. 그 지지층의 고민이 많겠죠. 생각이 네. 좀 들긴 하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다운 후보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 예. 또 김용남 후보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리 다운 건 뭔데? 약간 청춘 만화의 멘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다운 건 애초에 뭐였을까? 라는 이제 질문이 가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좀 새로운 유형의 고민에 빠졌다. 이를테면 좀 마키아벨리적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와 도덕을 분리하기 시작한 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인데 네.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둘 것이냐. 나는 그래도 이재명의 실용 정치가 더 발산하는 게 좋아. 도덕 가중치를 좀 줄이겠어.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아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식 이제 걸리면 가야 된다 이런 법가 사상적 태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정치에서는 그게 적용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봐요. 네. 유권자들은 전과 있는 대통령도 선택을 하고요. 네.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 뭐랄까요, 그 아이러니한 고민에 빠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만 드네요. 더 얘기하면은 근데 차명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 육성으로 나왔잖아요. 이름만 빌려가지고 대표이사를 해놓은 것이다. 본인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보좌진. 그리고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아니, 그거는 동생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예, 2019년에 동생의 육성이 나와서 형이 잠깐만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본인 목소리는 아니고 저는 오늘 그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제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 반영하시는. 예. 근데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네, 아끼고 알겠습니다. 진짜 아끼잖아요. 말을 갑자기 아끼겠습니다. 아끼시면 어떡해요. 말을 아끼고 있어. 아까 아끼시지. 근데 아까 아끼시지. 근데 말씀하신 예. 그 문제가 최근에 새로운 사실들이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녹취 공개한 사람이 친누나라고 이제 얘기가 참 되잖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 내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복잡한 사생활의 어떤 과거사가 있는 것 같고 가족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그 녹취록이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또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건 제 이제 상상입니다. 예. 누나와 이제 동생이 갈등이 심하니까 원래 그 아버지 법인에서 예. 그 동생과 동생 부인에게 월급이 지급되고 있었으니까 예. 나는 모야가 될 수 있는 거죠. 누나 입장에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누나한테 이제 안심시키려고 동생한테 안 가고 내가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녹취록 자체가 앞뒤 맥락, 뭐 이를테면 이해운 후보도 그렇고, 뭐 이번에 공소취소 그 박상현 검사 녹취도 네. 그렇고, 전체 풀텍스트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영역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가족 아끼신다면서요? 아니 또 말하라 김준이가 얘기하려면 재미없다고 말하라고 그래 어느 장단에 춤추라고 시키는 대로 잘하시네 예, 그래도.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뭐 가족사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김용민 TV에도 나오고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쓰러지셨고 그거를 이제 20년 동안 그 병석에 있는데 이거를 간병비를 누가 내느냐 뭐 이런 걸로 가족끼리 있었고 그 이후에 유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좀 알려져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후보의 입장을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이게 만사무사가 세워졌고 네. 2020년에 본인이 이제 농업법인을 인수하면서 같이. 지분을 90% 하면서 같이 네.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빨리 정리할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뭐가 됐든. 그런데 그 정황들을 보면은 이게 법이 바뀌면서 자본금이 늘어나야 됐거든요. 그럼 자본금도 또 늘려요. 계속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5월 18일 날 이거를 갱신을 해요. 면허를. 네. 올해 5월 18일이요. 근데 이게 보도가 되니까 폐업 신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든 뭐가 되든 갖고 가겠다라는 거였어요. 돈과 권력을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닥에 금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했으면 벌었으면 되고 최소한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 출마를 그 와중에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4번째 출마입니다. 지금 본인이 공직 때는 안 가졌다고 했지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취득한 경위야 뭐 그거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분 김용남 후보 금감원장 하마평까지 오르고 했거든요. 사상 최초로 대부업체를 가진 금감원장이 나올 뻔했어요. 그럴 수 있죠, 청문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원칙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 입 다물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입을 바로 다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튼 김용남 후보의 이 대법체 이 얘기는 아마 남은 한 일주일여의 선거 기간 동안도 계속 아마 평택 을에서는 좀 나올 거고. 하여튼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건 도대체 무슨 갈등이 얼마나 있으면 한 10년 전부터 그 녹취를 전화 통화 녹취를 다 갖고 있다가 지금 터트리는 얼마나 원한이 많이 쌓였으면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야, 어떤 그래도 이게 친남매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맥락이 있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남매와 남매 형제와 재산 이야기 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이 원래 그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이분은 원래 공직자이기도 했었으니까 재산 공개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가상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신고를 회피했다. 그러니까 재산 등록할 때 이걸 얘기 안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유정복 후보는 이거 내게 아니라서 신고를 안 한 거야. 네. 형님이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건물 처분하고 있는 돈을 나한테 맡겨서 그만큼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지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JTBC가 개헌 바로 다음 날이네요, 이게. 2024년 12월 4일에 유정복 후보가 직접 마이닝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채굴한다. 가상자산을 채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요거 녹취를 확보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원래 저희가 그 6년 계약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사한테 말해가지고 좀 빼달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이닝 한 게 전부 몇 개야? 14,000개가 지금 어디 있어? 어디가 있어? 채굴된 게 14,000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집어넣으신 게 7,000개였습니다. 네. 왜 7,000개도 빼야 되니? 그럼 21,000개를 가져와야 되잖아. 예, 코인 전문가입니다. 마이닝을 14,000개를 하시고 집어넣은 게 7,000개고 그래서 21,000개가 지금 어디 해외 계좌로 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이제 본인 건 아니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녹취를 보면 본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코인을 할 수는 있는데 아까 신고 문제도 있고 근데 저기서 포인트는 12월 4일이라는 게 저는 계속 눈에 들어와요. 모두가 개엄 다음 날 네. 혼돈의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막 네. 그러고 있을 때 저렇게 차분하게 코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저렇게 비범해야 돈을 버나 보다. 자산가들은 달라요. 네. 아니 지금 나라는 지금 비상계엄으로 난리가 났는데 야 빨리 지금 코인 빼갖고 해외로 돌려 이거 아니에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김남국은 코인의 왕 자리를 빨리 유정복한테 넘겨줘라. 보니까 더 전문가인 것 같다 유정복은. 그리고 보통 이제 누구 거냐 예전에 이제 이명박 MB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이걸 외쳤잖아요. 네. 결국은 다스가 이명박 것인 것이 밝혀졌어요. 예, 네, 이것도 코인은 누구 겁니까? 외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 아니 코인 가지고 있으면 그냥 신고하면 되지. 이게 무슨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코인들도 있더만요 보니까. 예, 그건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신고된 건 이제 신고했고, 예, 그거 말고 요건 이제 신고 안 했다 걸린 거잖아요. 네. 직자들 왜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좋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배당은 다 내 것이다라고 그 김용남 후보가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이 가족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2021년 녹취에는 배당은 다 내 것이다. 이것은 김용남 후보가 직접 한 워딩으로 아니, 나와 있어요.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동생이 했다고. 배당은 말고 배당 얘기가 아니라 차명으로 저는 배당은 내 가지고. 것이다라는 네네네. 거는 그 얘기도 김용남 있었죠. 후보가 네. 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정복 후보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진짜 이래야 되나 봐 사람은. 그러니까요. 네. 침착하잖아요. 우리 막 당황해서 이거 무슨 일이냐고 막 계속 그 12월 4일쯤에 우리 특별 방송 맨날 할 때 아니에요. 네. 장로님 여기도 맨날 기회는 이때다. 네, 특별 돈이나 방송 벌자.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되냐 앞으로 막 이거 계속 하고 있었는데 대단. 코인 지금 21,000개를 뺐어. 와 이건 진짜 이 차분함.
아, 이건 진짜 우리가 좀 배워야 그러게요. 된다. 아 이거 맞나 봐요. 우리 그 유정복 시장이 한번 장르만 여의도에 나왔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근데 한 40분 이상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그때 제목 뽑을 게 없어서 고생하다가 소래포구 저울치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때 물어봐가지고 아니 우리가 근절할 거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군요. 큰일 하시는 분한테 저울치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아주 선거 공보물들 재밌는 게 많더만요. 네, 이거 여러분 열어보세요. 네.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쫙 펴놓으면 기세가 보여요. 저는 항상 공보물 잘 뜯어보는데 그러니까 후보들이 뭘 원하고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지 사진에서도 많이 보이고. 네. 근데 이제 달성하고 싶으신 우리 그 이진숙 후보 있잖아요. 달성을 네, 하고 너무 싶으신 잘하죠. 이진숙 후보가 네. 이 공보물에서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네. 이진숙은 약속합니다. 국회에서는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전사가 되고 달성에서는 군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음흠. 야당의 폭주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의 폭주? 네. 여당의 고수- 폭주 아닌가? 고수 혁신을 꿈꾸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의 폭주. 한동훈 파트너 아닌가? 이진숙 그래야 되나? 팀장. 친한계로. 이거 내가 추론컨대 AI로 돌렸어. 아, 진짜 공보물도 AI 쓰는 거 진짜 무성의한 거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또- 아니, 그러니까 공보물? 초안을 AI로 쓸 수도 있죠, 솔직히. 근데 그냥 그거 제가 그거 보기에는 해야지. 야당의 폭주가 예전에는 왜냐면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계속 이제 탄핵을 하고 막 이래서 지금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뭐 물러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AI한테 돌리면은 당시의 텍스트들을 보고 야당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거는 분명히 높은 확률로 AI다? AI 돌렸는데 그 이후에 검수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 진지하게 이거. 아니면 이진숙 모르는 거 후보는 그냥 민주당은 야당이고 국힘은 여당이라는 에이, 오. 이거 아니고 국민의힘의 폭주는 맞지. 국민의힘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서 지금 이걸 막아야 되는 건 맞는데 친한계 선언이라니까요. 아,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어쨌든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고 선거 공보물 PDF는 수정 요청했고 유권자들에게 사죄 문자를 발송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진숙 후보 입장이고요. 네. 이거 꼭 얘기해줘야 되나 싶은데 김현욱이라는 분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어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네, 국민연합 후보인데요. 공보물을 명함만하게 보내놨습니다. 아하. 이거 여러분 잘못하시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탈탈 다 털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명함만하게 했을까? 뒤집어 보면 후보자의 그 전과 기록이 좌라라락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보물에 기본적으로 병역 그 면제했는지 그다음에 재산 얼마고 예, 가족 관계 써야 어떻게 좀 되잖아요.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최대한 줄여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분 아. 진짜 전과가 화려한 분이거든요. 몇 개예요 도대체? 둘, 넷, 번 되는 것 여섯, 같아요. 여덟, 한 10개는 넘는 것 같네. 무조건 두 자릿수네요. 사기도 있고 뭐 MB 공문서 급이네요. 부정행사, 변호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어쨌든 어르신들은 네, 잘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침침하니까 글씨가 거의 신라금관의 그 문이 새기는 수준으로 맞습니다, 지금. 엄청 작은 쌀무늬 글씨로. 토기 뭐 이런 거. 예. 이번에 또 공보물이 화제가 된 게 되게 많은데 예. 그 유정복 아까 얘기했던 예, 유정복 인천시장 예. 얼굴이 안 나와 있어요 공보물에. 아, 그래요? 보통 이렇게 화면에 이만하게 나오고 기호 1번 뭐 2번 하잖아요. 근데 예. 까맣게 해놓고 옆모습으로 이렇게 거의 얼굴이 안 나오고 대장동입니까 인천입니까? 이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무슨 어둠의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네네. 대장동입니까 인천입니까 있네요. 그 유정복 그게 있거든요. 어. 이것도 좀 그렇고 하정우 하정우 후보도 아, 뒷모습. 뒷모습만 나오고 이거 사실 약간 같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뭐가 돼도. 근데 아예 하정우 얼굴 안 나오고 전재수 얼굴은 전재수? 얼굴은 전재수. 아찔한 뒤태. 아찔한 뒤태. 그래서 참 이상한 공보물이 많다. 최 기자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저의 선거 공보물이 오고 네. 선관위에서 이제 투표하는 절차 안내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 제 이름이 빠져 있거든요. 저 주소는 제 집으로 되어 있는데 네. 왜 제 이름이 왜 빠졌을까요? 그거를 성관위에 물어봐야지 왜 최 기자한테 물어봐요? 아니 위장 전입하신 거 아니에요? 할 곳이 없어. 야 잘한다 진짜.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어제 저한테 저렇게 봤네. 주소 옮겼냐고. 그러니까. 어디로 주소 옮겼냐고. 근데 나한테 막. 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 우리. 네. 간의 그렇죠. 문제. 희한하네. 이걸 한번 좀 그러니까 어디에 알아봐야 되지? 딴지- 취재해 주십시오. JTBC에서. 딴짓 차리신 거 아니죠? 너무 조심스럽네.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그래서 딴집에 지금 이 가능성 중에 가장 그 범죄 사실로는 얕은 게 위장 전입인 것 같으니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장전입 이제는 좀 아니면 어디로 가지? 두 집 살림 둘 중에 하나인데. 헌법에선 빠졌으니까. 네.
자, 그리고 짜투리 하나만 볼까요? 아, 네. 지금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해서 투표가 다 끝났어요. 네. 그대로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파장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만의 TSMC 직원들이 삼성전자를 보고 우리도 배워야 한다. 야, 이게 뭐야? 우리 성과급 줄인다고? 야, 무슨 소리야? 우리도 삼성처럼 파업하자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차라리 그럼 낫겠다. 네, 그래서 TSMC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아니 그 성과급 더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고 일단 잠재운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회사가 잘 되면 더 줄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이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의 큰 뜻이었다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쟁사들도 다 파업을 유도해서 다 경영을 힘들게 하려는 반도체 가격 올리려는. 네, 인터내셔널 만국의 노동자들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단결해서. 아니, 근데 원래 현대차 노조가 사실은 그 노동 환경을 상당히 많이 진화시켰어요. 아 그럼요. 그것처럼 이제 강성 노조라고 하는 곳들이 네. 그래도 나름의 역할들을 또 합니다. 이상한 비평을 하시네. 이상한데요? JTBC 노조는 강성입니까? 아, 여긴 저희는 어용노조지 뭐. 아니 그런 말하면 또 노조 집행부가 아, 그래요? 사과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있잖아요. 네. 지금 매년 이거 합의를 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1,320원인가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20% 이상 올려라. 삼성 노조 보니까 이거 박탈감에 못 살겠다. 최소 13,000원은 받아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금속 노조가 세고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 노조도 센 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언론 노조는 월급으로 파업한 적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금산 이런 데가 세고. 왜냐하면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금융산업. 금융노조 세고 그다음에 철도 노조도 뭐 세고 화물 노조. 화물노조 세고. 어. 근데 이제 금속은 이제 현대차 위주로 이제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언론 노조는 월급 때문에 잘 안 싸운다. 우리는 어차피 성과급이라는 게 이익이 안 네, 성과 없다. 나오니까 네. 그거 갖고 싸울 수는 없죠. 겸손하게 좀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다합니다. 망했어요 언론사들. 근데 딴 방송도 많이 다녀봐도 우리 짱르만 여의도 원고가 네, 아주 탄탄하죠. 네. 예, 교과서 참고서가 한꺼번에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네. 버리고 가. 왜? 아니 저는 항상 장르만 아니야, 놓고 가세요. 유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놓고 가세요. 아주 네. 볼 게 많아요. 네, 진짜. 요거 잘 정리 또- 잘 해놓으셨어요. 네, 다른 언론사들의 귀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최 작가님의 부장님 덕입니다. 그거에. 그렇죠. 자, 가요? 더울 때는 요 얘기만 듣고 가세요. 네. 에어컨 키면 돈 많이 드는 건 아시죠? 오.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는 또 날개 이렇게 뭐 이게 먼지 쌓이고 그러면 또 닦아내려 귀찮고 하잖아요. 너무 날개 좋아요. 선풍기인데 시끄럽더라고. 시끄럽고. 그래서 또 무슨 망 같은 거 애들 때문에 망도 씌워야 아우, 되고. 위험해.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보랄 날개 없는 깜짝이야. 선풍기. 날개리스 보랄 예,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네. 일단 디자인부터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그리고 청소도 물티슈 한 장이면 끝납니다. 네, 한번 쓱 닦으면 되니까.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에도 도움되는 아주 슬림한 타워형으로 나왔고요.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네. 막판에 예. 힘이 나셨어. 요거 이제 무드 등 기능도 저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리모컨도 포함해서 드리는 가격 이게 얼마냐? 보통 뭐 저는 날개 없는 선풍기가 한 1, 20만 원 이상 하는데 어허. 여기에서 59,900원. 야. 네, 59,900원. 너무 싼데? 고철값도 6만 원. 다이슨은 한 50만 원 하는데. 다이슨은 거의 뭐 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거의 10분의 1 가격이니까 59,900원에 저걸 업어가실 수가 훌륭하다. 있습니다. 네, 이런 주세요. 6만 원 내놓으세요. 노조세요? 여러분도 얼른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여름이 더워지기 전에 빨리 지금부터 챙기셔야 다 여러분 겁니다. 이런 전자제품은요 하루라도 먼저 사는 게 아끼는 겁니다. 예, 그렇네. 하루라도 더 쓰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세 분은 수요일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왜요? 몇 명이었는데요? 33,000. 와. 어마어마하네 진짜. 아니, 지난주 클립 38만에 찍었어. 우리 나온 거. 네,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보랄 LED 터치식 그러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 한 대씩 줄만하네. 진짜. 극악을 보시네요. 최 부장님. 네네네. 조만간 집으로 배송시키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초기업 노조 주소지가 결성해야죠. 지금 대기 계신 곳이 아니고 어느 주소로 해야 보내요? 될지 모르겠어. 진짜 주소를 얘기해줘요. 구집 살림이 자, 힘들어. 보랄로 천하 통일입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